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하게 되는 수석 비서관, 보좌관 합동회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나름 최선을 다해 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또 일부는 성과들도 좀 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지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부안이 확정돼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업무가 지금 아직 인원도 충분히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또 인력도 좀 부족해서 아마 다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긴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긴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게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라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일하는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일째 매일같이 정치 효능감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럴 때야말로 장기 집권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진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뒤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의 급변에 대응해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했는데요. 취임 19일 만에 연 회의에서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인데요. 전쟁 중인 이란과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 이란에는 70여 명, 이스라엘에는 410여 명의 교민이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도 시원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정말 뿌듯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시선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지금 물가 때문에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는데요. 추가 경정 계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처가 시행되는데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와의 협치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런 포용적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대통령의 모습인 거죠. 국가안보와 R&D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11건의 현안을 동시에 챙기며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명확한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8.7원 상승한 1384.3에 마감되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5.7%나 올라 배럴당 81.40달러를 기록하는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는 모습에서 진짜 국가 지도자의 유능함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도자인데요. 매일매일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가 비로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을 중심에 둔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믿고 응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합니다.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고노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김성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입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삼선 의원이며 이번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 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입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일같이 명벼청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각 발표는 말 그대로 충격과 감동 그 자체였는데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실용과 상식, 공정과 통합의 철학이 그대로 구현된 혁신의 시작입니다. 파격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이번 인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결정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출신이 아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무려 64년 만에 민간인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됐는데요. 안 의원은 우선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방 전문가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역량까지 겸비한 인사입니다. 군의 문민화라는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은 말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군의 계엄에 동원된 지난 정부의 불행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외교와 통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현 전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1, 2차관을 두루 거친 베테랑인데요.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전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일과 직접 만나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진짜 북한통인데요.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 이런 인사야말로 정답인 겁니다. 능력과 경험, 그리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사라는 점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대구 경북 보수 텃밭에서 3선을 지낸 인사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이념보다 통합을, 과거보다 미래를 본 인선인 거죠. 진짜 실용주의는 바로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더더욱 감동적인데요. 현직 철도기관사이자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후보자는 인선이 발표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새마을호를 운전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현장 중심, 노동 존중의 상징이 있을까 싶은데요. 말로만 노동을 이야기하던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른 거죠. 산업재해 감소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개정 모두가 현실화될 기대를 갖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LG AI연구원 배경훈 원장이 지명됐는데요. 추론형 AI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고 강한 두뇌입니다. 대통령실의 AI 전략수석도 71년생 민간 전문가인 하정우 수석인데요. 민간의 역량을 국가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인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여가부 장관에는 젠더와 복지정책 전문가인 강선우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현장성과 전문성이 최우선 기준이었습니다. 오직 능력만 본 인사의 기준은 너무도 분명했는데요. 네, 송장관님. 예, 의원님. 저도 보도 보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농림장관으로서 이렇게 유임이 되셨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뭐 보니까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공감하고 또 국정 운영의 보조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뭐 새로 이렇게 유임되신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축하도 드리면서 장관 새로운 우리 이 농촌을 위한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되실 우리 농림 장관으로서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일단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좀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농정이 지속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송미령 장관의 유임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회의에까지 참석했던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그녀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국정운영, 이보다 더 실용적일 수는 없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과거처럼 학벌 출신 연줄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진짜 실용정부가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과 철학이 그대로 담긴 이 내각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인데요. 실용주의, 국민통합, 개혁, 전문성, 책임성, 모든 키워드가 완벽하게 들어맞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용기와 해안,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정성에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밝아지고 있다는 희망, 오늘 우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2년이 다 되어 마지못해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 윤석열의 행태와는 확실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윤석열에게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내내 협치를 벌인 내란잔당 따위가 당선 직후부터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도 많습니까? 맡겨놓은 걸 내놓으라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특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이 검찰을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되었으니 검찰을 믿고 하지 말랍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검찰을 이용해 왔는지 자백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죄가 있으면 있는 만큼 처벌받고 무고하면 기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당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윤석열이 시킨 것만 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제의 회동에서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으라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초대했더니 집주인에게 재판받으라고 협박하는 정신머리로 무슨 협치를 얘기합니까? 그런 건 대변인 논평으로나 낼 일이지 국정운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요구는 총리 지명을 자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아서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번째 요구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넓은 마음으로 야당의 법사위를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법안 통과에 평균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친일진상규명법에 반대하며 목리를 부리고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며 법사위문에 못질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친 것도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충청권 국민 여러분, 그때의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국민의힘이 장악한 법사위는 일관되게 법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놓고는 3년간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기는커녕 법사위를 장악해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야욕을 또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야 야당이 잘 된다는 말을 하던 한나라당 때의 심보가 여전합니다. 지금은 일을 해야 할 시기기에 일할 법사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원래 민주당 몫이었으니 민주당이 맡아야 하고 꼭 야당이 맡아야 한다면 협치를 잘할 야당,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조국혁신당이 맡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잖아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로 오늘은 이재명 신임 대통령 정부, 그 아주 초기 상황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의 첫 메시지라던가 주요 인선 내용, 또 이걸 둘러싼 정치권 반응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새 정부가 초반에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관점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 관점을 종합해서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취임 직후에 바로 열렸던 수석보좌관 회의, 여기서 나온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수위 없이 시작했다, 이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특히 중동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네, 맞아요. 위급하다. 네, 그래서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빨리 만들라, 이렇게 주문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교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당부도 있었고요. 네, 그 부분을 한 자료에서는 진짜 리더십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위기 상황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각, 이건 좀 높이 사는 거죠. 그렇군요. 위기 대응, 또 경제 쪽 얘기도 있었죠?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외환이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 좀 신속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또 이제 유가 상승이랑 물가 불안이 연동되니까 이게 또 서민들 공통으로 이어지지 않게 대책을 잘 마련해라, 이런 당부도 했어요.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도 언급했죠. 국회 협조를 강조하면서요. 맞아요. 그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중동 사태 같은 이런 돌발 변수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대안 마련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건 국회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만큼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위기 인식과 안정에 대한 의지가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인 내각 인선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인선의 키워드로 자료들이 몇 가지를 꼽던데요. 뭐였죠? 주로 실용, 통합, 개혁, 그리고 전문성. 뭐 이 네 가지를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실용, 통합, 개혁, 전문성. 네. 네, 특히 좀 파격적이다 싶은 발탁들이 좀 눈에 띄어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그 안규백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요. 이게 64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올린 거잖아요. 와, 64년 만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오랫동안 군 출신이 맡아왔던 자리인데 이걸 이제 민간인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니까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좀 상징적인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많죠. 정말 상징적이네요. 그 외에 또 다른 파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동계 출신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예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죠. 아, 네. 그리고 또 보수 진영 인사인 권우올 전 의원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좀 의외였어요. 맞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통합이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 이런 거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네, 통합과 실용, 그러면서 또 전문성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전문성 강화 의지도 뚜렷합니다. 그 AI 전문가인 백경훈 원장을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한 게 좀 눈에 띄고요. 아, IT 쪽 인물들이네요. 네, 그리고 외교나 통일처럼 좀 경험이 중요한 분야에는
조현 전 대사나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륜 있는 인사들을 배치했죠. 아, 그러네요. 외교 통일은 정말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결정도 있었어요. 네, 그건 좀 놀랍기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뭐 실용주의다, 성과 중심 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료는 이런 인선 기조 자체가 학벌이나 뭐 배경 이런 것보다는 실제 능력, 경험 이걸 중시하는 새 정부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용과 통합, 개혁, 전문성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하지만 또 정치 현실은 좀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랑 야당 지도부 만남을 좀 비판적으로 다룬 자료도 있었거든요. 아,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 자료 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서 협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특검 중단이라던가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을 요구한다던가 또 총리 지명 철회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 뭐 이런 요구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특히 그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서 이 자료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아, 법사위원장 왜 그렇게 반발하죠? 과거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뭐 친일진상규명법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 같은 중요한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사례들이 있다. 이걸 언급하면서요. 지금은 토닉하고 일해야 할 때니까 여당이나 혹은 뭐 더 빠르고 선명한 조국 혁신당에 맞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강한 주장이네요. 네. 이게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어떤 정치적 긴장감, 대립구도 이런 걸 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저희가 이 자료의 주장을 전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의 입장은 아닙니다.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항상 유의해야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정부 초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선에서는 실용과 통합, 그리고 개혁 의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기 대응, 실용, 통합, 개혁. 네, 하지만 동시에 뭐 아시다시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고요. 또 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것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정치적 도전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과제가 만만치 않네요. 네, 특히 실용과 통합을 이렇게 내세우면서도 실제 인선이나 정책 방향을 두고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또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국정 운영을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실용이라는 가치와 개혁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또 통합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줄타기가 어떻게 될지.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또 갈등이 불거질지 또 이것이 실제 정책 결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쭉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